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와 기체 교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그림을 보자면은 하나는 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장과 폐를 보고 있는데 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횡격막이나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고, 갈비뼈와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페트병에다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풍선을 넣기도 하고요. Y자 관에 이렇게 고무풍선을 넣어놓고 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풍선이 부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놓았을 때는 다시 풍선이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흡 운동의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선 호흡기의 기관 중에서 어떤 거랑 비유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각 부분에서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될까요? Y자 유리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위쪽 부분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은 기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자 유리관은 기관과 기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무풍선이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랬죠? 고무풍선은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무막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막 같은 거였죠. 이 가로막을 다른 말로는 횡격막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트병 속의 공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흉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갈비뼈를 딱히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고무막을 아래로 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평선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이라는 학자는요, 압력이 증가하면은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은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밝혀내었죠.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 폐의 운동의 원리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무막을 아래로 당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페트병 속의 부피는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관을 통해서 외부에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엔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보일의 법칙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고무박을 놓았을 때는 페트병 속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무풍선을 누르고 있던 그 힘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무풍선을 누르면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고무풍선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속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고무풍선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페트병 속의 부피가 줄어들면은 고무풍선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흡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호흡 운동은요,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횡격막이나 갈비뼈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횡격막이 없다면 호흡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폐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게 되면은 요 흉곽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면은 흉곽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숨이라고 배우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폐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날숨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들숨은요, 흡기입니다. 흡기. 한번 숨을 쉬어 볼게요. 흡이라는 소리가 들렸죠? 흡, 흡. 이렇게 흡 하면서 숨을 마시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는 거고요. 날숨은 호기라고 합니다. 밖으로
공기가 나가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호흡 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나 횡격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어떻게 움직이고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일 때 들숨과 날숨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숨인데요. 들숨을 기억할 때는 여러분이 숨을 한번 쉬어보면 됩니다.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볼게요. 자,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가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횡격막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갔다는 것은 횡격막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비뼈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갈비뼈가 올라오고 횡격막이 내려갑니다.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사이즈였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이즈에서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폐의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폐의 부피가 이렇게 픽 하고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폐의 부피가 커지니까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고 폐의 부피가 커지면서 폐의 압력도 낮아지니까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들숨이라고도 하고 흡기라고도 부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날숨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제가 숨을 뱉어볼게요. 자, 갈비뼈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니까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곽이 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서 폐의 부피도 작아집니다. 한번 옆에 있는 그림 볼게요. 폐의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폐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날숨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호기라고 부른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거로만 정리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무조건 들숨하고 날숨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들이마셔 볼게요. 갈비뼈가 올라가죠. 그럼 횡격막은 반대라고 했어요. 내려간다고 했었습니다. 횡격막 내려가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순간적인 압력은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폐의 부피가 그러면은 흉곽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드니까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되겠죠.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줄어들죠. 이것도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공기의 이동은 어디로 가겠어요? 외부에 있는 대기압과 폐 속의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숨은 어떨까요? 날숨은 반대예요. 이번엔 숨을 내쉬어 볼게요. 갈비뼈가 내려갑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요. 흉곽의 부피는 내려갑니다. 흉곽의 압력은 올라가고요. 폐의 부피는 내려가겠죠.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이동은 외부에서 폐가 아니라 폐에서 외부로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숨과 날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날숨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보입니다.
들숨에서는 산소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점이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 공기만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만 내뱉는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산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마시게 되는 거고요. 이 마신 들숨에서 이제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이 날숨에서는요, 산소 또한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내뱉는 숨에도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인공호흡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궁이 작팍지식에서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잘 나와 있고요. 위에 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날숨에는 어떤 기체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회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명한데 이것을 날숨을 이렇게 빨대로 불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보고요. 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기체가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원에서도 배웠습니다. 녹색이나 푸른색에다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용액을 보고 우리는 BTB 용액이라고 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체 교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폐포랑 모세혈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보고 우리는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호흡에서는요, 모세혈관에 산소를 주고요.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폐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호흡에서는요, 모세혈관에서 산소 기체를 조직세포로 주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세혈관에 주게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농도차로 인해서 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은요, 외부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기체 교환은 그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양이 많은 쪽에서 양이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폐포에서는 산소가 많겠죠. 여기서는 산소를 전달해주고 왔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폐포에서는 부족하겠죠.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죠. 왜냐하면 세포호흡을 하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와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을 봤을 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포에 산소가 많은 거예요? 모세혈관에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폐포 쪽에 산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날숨을 통해서 몸 밖에 나가게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혈관에 많은 거예요? 아니면 폐포에 많은 거예요? 모세혈관이 폐포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서 모세혈관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가서 날숨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많이 머금은 게 이 폐정맥을 거쳤다가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산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산소가 많을 거고요. 이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죠. 아, 산소 빨리 주세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인 조직세포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 에너지 생산하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세포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고요. 혈관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거는 다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 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혈액으로 이동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겁니다. 왜요?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순환계를 통해 운반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의 산소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많겠어요? 그렇죠. 조직세포가 많고 모세혈관 쪽이 적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는 영양소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배우겠지만 이 세포호흡은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고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배설계를 배울 때 노폐물도 생성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이동한 이산화탄소는요, 순환계를 통해서 폐포로 운반된 다음에 날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표도 정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외호흡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산소의 농도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호흡 같은 경우는요,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중에서 모세혈관이 농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농도가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넓은 쪽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어 보면은 이동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세포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폐포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하는 게 좋아요. 산소 같은 경우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거쳤다가 조직세포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폐포로 나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술하기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들숨째는 가로막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내려가고요.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모르면은 숨을 쉬어보라고 했어요. 가슴이 들어 올려지죠?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피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집니다.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날숨이 일어날 때는 갈비뼈가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횡격막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흉곽의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렇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서 이제 온몸으로 산소가 전달돼야 되는 거겠죠.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래야지 온몸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확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었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들숨 때 갈비뼈가 내려간다? 숨을 쉬어보면 돼요. 갈비뼈가 올라가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횡격막은 내려가겠죠. 갈비뼈는 올라갑니다. 자, 산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잘못 넣어놨죠?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산화탄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날숨으로 내보낼 수가 없겠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폐에 공기가 빠져나간다? 흉곽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요. 폐를 누르고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폐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고 답이 5번이겠죠.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되는 이유 어떤 기체 때문입니까? 날숨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과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또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